자,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독재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시민혁명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시민혁명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히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되면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948년 7월 17일에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라고 헌법이 정해지게 되죠. 이때 간선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간접 투표 방식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을 대통령 간선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정치 형태가 갖추어졌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4년 중임의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대통령 간선제가 이제 헌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국회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서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자, 이때 이승만 정부가 첫 번째로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라고 했잖아요. 총 1번, 2번, 3번, 12년을 이제 대통령을 해요. 그만큼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원래 우리가 미국의 정치 형태를 따라가서 이제 대통령 간선제와 그리고 4년 중임의 원칙에 의해서 뽑게 되었다라고 했었지만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길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헌법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수시로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서 여러 번, 9번이나 바뀌게 되는 좀 역사적으로 헌법 역사상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이 있죠. 자, 어쨌든 이승만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때 50 총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뒤인 50년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이때 총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운동가들을 이끌었었던 일제시대 임시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선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들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0 총선거에서 뽑히게 되었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승만을 밀어주면서 뒤에서 뒷받쳐주는 이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선출이 안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 간선제인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뽑아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간선제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본인이 안 뽑힐 것 같으니까 간선제를 갈아치우기 위해서 1차 개헌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 1차 개헌 과정에서 보면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펼치기 위해서 부분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임시정부 인사들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이 개헌에 찬성을 해야지 개헌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찬성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이 임시정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딱 모였을 때 갑자기 이제 이때와 같은 경우에는 50년부터 우리가 53년까지가 6.25 전쟁이 있었죠.
나라가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옮겨져 있었을 때 이승만이 정치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탄 차가 국회의 임시 수도였던 부산의 국회에 도착을 해서 개헌과 관련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탄 차가 국회에 도착을 하는데 이 도착한 차를 막 포크레인으로 이제 들었다가 놨다 하면서 겁을 주고 이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총으로 무장한 채 국회로 데리고 가서 거의 강제적으로 개헌을 이제 강행하다시피 해가지고 개헌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952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가 나라가 6.25 전쟁 중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단 정치에 누가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시기였었고, 그리고 크게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정치에 미처 신경을 못 쓸 겨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52년도에 사람들이 그냥 이제 아무나 찍자 이러는 심정으로 해서 어쨌든 이승만이 한 번 더, 아는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으니까 이승만을 뽑게 되면서 대통령이 첫 번째 48년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52년도에 한 번 더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헌헌법에 의거하면은 4년씩 임기가 4년이고 중임 두 번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다 하고 56년에는 대통령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또 중임이 재헌헌법에서 있었던 이 중임과 관련된 부분을 개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제 2년 전에 54년 11월 29일에 개헌을 강행하게 되는데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는 거예요. 그것도 초대 대통령인 자기만 그 중임 제한을 없애기 위한 헌법을 개정을 하자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개헌과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어요. 4.4.5입 개헌이라고 불러요. 이 4.4.5입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이 숫자 4는 죽어있고 죽을 사예요. 자, 5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원칙에 의해서 개헌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4.4.5입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2차 개헌으로 진행이 되었던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이제 주였었던 2차 개헌과 같은 경우에 원래 개헌이 통과가 되려면은 이제 국회의원 수 203명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통과가 가결이 되게 되는데 203명 곱하기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었어요. 전체 정원의 3분의 2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산해서 보면은 135.3333명이 돼요. 소수점이 나와요. 그럼 소수점이 나오면은 이때의 그 개헌을 통과시키게 되는 기준을 몇 명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제 3분의 2 이상이니까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니까 이것을 136명으로 잡자는 게 일반적인 그 논리잖아요. 136명으로 잡고서는 개헌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역사가 웃기게도 135명이 이제 개헌에 찬성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부결되게 돼요. 부결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처음에는 부결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부결이라고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나와서 사람은 소수점으로 표현될 수가 없다. 사람은 소수점으로 표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4까지는 0.4와 같은 경우에는 없는 숫자, 죽은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 0.5일 때부터 이제 한 명이라고 치고 위로 올림을 해서 136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개헌으로 통과하는 기준을 136명이 아니고 135명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그 5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2차 개헌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개헌의 별명이 4는 죽고 5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던 헌법이네, 개헌이네 라고 해서 4.4 5.2 개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원래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에서 본인이 선출될 것 같지 않자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또 이제 한 번만 중임이 가능했었던, 그러니까 2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어 독재 정치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이 부분을 이제 갈아엎고 초대 대통령에게는 허용하는 식으로 본인의 그 구미에 맞춰서 헌법을 본인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여러 번 바꿨었던 그 전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승만한테 질리게 돼요. 이승만한테 질리게 되는 과정에서 이 56년도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져요. 이 선거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때 자유당, 이때 여당이었었고, 그리고 민주당 야당이었었죠. 자, 자유당에서는 이때는 대통령과 대통령, 우리도 보면 그 반장과 부반장이 학급별로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부통령이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출마를 하게 되는데,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신익현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의 꼬봉이었었던 이기붕이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플러스 진보당에 다른 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야당 대표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신익현과 같은 경우에는 유세 도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은 당연히 자기가 당선이 될 줄 알아요. 될 줄 알았지만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을 개헌을 하면서 본인이 독재 정치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이 여실히 보여졌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익현이 죽었지만은 표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진보당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로 출발했었던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30%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부통령으로는 자신의 꼬봉인 이기붕이 당선이 되지 않고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열받게 되면서 나중에 다음번에 선거인 이제 4년 뒤니까 60년에 선거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때 이제 본인의 표를 많이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진보당의 조봉암을 이제 간첩으로 몰아서 59년도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거죠.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59년도에 이 조봉암을 이제 사형시켜요. 간첩으로 몰아서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자신이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헌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사람도 쉽게 이제 그러니까 죽였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지만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그러는 과정에서 1960년에 선거가 이제 또 열리게 됩니다. 1960년에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잘했던 거는 근대 교육을 발전시켰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일제시대를 거치고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제 교육도 잘 못 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무지했었던 그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려면은 잘 살게 되려면은 교육이 필요하다.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승만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많이 세우면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학교를 되게 많이 짓고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는 것을 권장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배우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꼭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과정들이 민주적이지가 않잖아요.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이제 1960년에 60년 정 부통령 선거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터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원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업 굉장히 내용으로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좀 빨리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60년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열리게 돼요. 이때 이미 진보당의 조봉암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당하고 59년에 죽게 되고, 자유당으로는 여전히 이승만이 나오고, 꼬봉인 부통령으로 이기붕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조병옥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부통령으로는 이번에도 장면 부통령이 또 후보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참 이승만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이제 인물인 것 같아요. 이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병옥이 약간 이제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수술을 받던 도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승만의 당선은 유력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이승만은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가 조직될 때부터 있었던 인물이에요. 너무나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함께하면서 나이가 먹어서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기를 못 채우고 이제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던 과정이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56년대에는 자신의 꼬붕이었던 이기붕이 당선이 안 됐지만, 이번만큼은 이제 자유당에서도 이승만도 이기붕을 꼭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60년 3월 1일에 정 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부정선거를 하게 되죠.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아주 어마어마한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유당 출신의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돼요.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되게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데, 보면은 사전투표라고 해서, 사전투표가 우리는 지금 보면은 미리 본인이 이제 당일에 못 내면은 미리 투표를 하는 게 사전투표가 아니고, 이미 투표함에 투표가 다 되어 있어요. 이기붕이라고 적혀있는 투표 용지가 투표함에 가득 담겨 있는 채로 투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기붕의 표가 100% 이상 나오는 115%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빼미 투표라고 깜깜한 밤이 되면은 이기붕으로 이제 꽉 채워진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해요.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피아노 투표라고 해가지고, 피아노 투표. 말들도 웃기죠. 피아노 투표라고 해갖고,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보면은 다른 곳에 인주 같은 게 묻어 있으면은 무효 처리가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면을 뽑았었던 그런 투표 용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인주를 손에다가 묻히고선 피아노 치듯이 막 이렇게 해서 뭘 묻혀놔요. 그렇게 돼서 무효표가 되게끔 했던 게 이 피아노 투표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샌드위치 투표도 있었어요. 제일 100장이 있어요. 100장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이기붕이라고 써있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기붕이라고 써있어요. 100장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98표는 개표도 하지 않고, 여기 안에는 장면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장면을 투표한 용지가. 그런데 이거는 위에도 이기붕이고 밑에도 이기붕이네. 그러면 이 100개는 전부 다 이기붕이네 하고선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표도 하지 않고 이기붕으로 몰아가면서
그 투표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돼요. 뭐 야당 참관인은 당연히 여기에 개표하는 데에 참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너도 누구 찍었냐, 너도 누구 찍었냐, 다 장면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표는 이기붕 표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득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해서 당선이 되게 돼요. 이승만과 이기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뒤에서 분명히 계략이 있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효화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4.19 혁명에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그 전에도 이 3.15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도 60년 2월 27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었는데 이때 대구 지역에서 이제 그 장면 부통령 후보의 그 유세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유세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인기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까 근대 교육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게 되면은 이제 장면 부통령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2월 27일에 이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학생들의 등교를 시켜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은 만약에 지금 요새 원격 수업할 때도 학교 오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등교 일요일까지, 주말에 일요일까지 등교를 시키면은 되게 열받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유는 그래요. 뭐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준다, 아니면 토끼 사냥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과 이제 뭐 초등학생도 그렇고 전부 다 등교를 시켜요. 이제 부통령의 유세 현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모여갖고 보니까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보니까는 약간 방해하는, 해방하는 그런 공작들이 좀 치졸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이제 대구에서 대구 학생 운동이 2월 28일 날 이루어지게 돼요. 2월 28일 날 이루어지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3월 15일 날 이 부정선거의 무효화를 주장을 하면서 마산에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위가 있었어요.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실종되었던 한 학생, 전주 출신으로 이제 마산에 진학을 해서 있었던 마산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3월 15일 날 이제 마산에서 있었던 마산 의거 이후에 김주열 학생이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김주열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전주 출신이다 보니까 전주에서 가족들이 다 와서 김주열 학생이 실종된 것을 막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었는데 4월 11일 날 결정적으로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이제 바다에서 떠오르게 돼요. 떠오르게 되는데 이때 시신을 보니까 처참했었어요. 이 김주열 학생의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이 앳된 얼굴에 왼쪽 눈에 수류탄이 박혀있는 거예요. 수류탄이 박혀있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 거죠. 원래 수류탄 같은 거는 사람한테 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경찰이 잘못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주열 그 학생의 그 얼굴에 수류탄이 박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를 갖다가 은폐하려고 마산 앞바다에다가 경찰들이 은폐하려고 버렸던 흔적들도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분노하게 되면서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교 이때는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시위를 많이 참가를 했었었는데 대학생들은 많이 약간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별로 시위에 참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고려대에서는 이제 조금 약간 앞서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시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더 이제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이끌게 되는데 이때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해산하는 과정에서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려대에서 시위를 끝내고 해산을 하는데 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피습을 하게 되면서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다치게 돼요. 많이 다치게 되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이때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언론이 정권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지만 이때는 언론들이 자유가 처음에는 많이 보장이 됐었고 나중에는 이승만 정부와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탄압을 했어요. 하지만 그 기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대서특필을 하면서 그 일반 민중들을 국민들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로 나게 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4.19가 이제 보면은 화요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피의 화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서울에서만 104명이 죽게 되고 전국적으로도 그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자신의 그런 정권에 반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간첩으로 몰고 가면서 계엄령을 여전히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럼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계엄령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상 상태에 군대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군인들이 동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군인들이 봐도 이거는 독재 정치가 너무하거든요. 시민들을 향해서 너무나 이제 막된 짓을 하다 보니까 군인들조차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지만은 이제 좀 약간 시큰둥한 모습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승만 오히려 약간 시위 부대가 지나갈 때 군인들 탱크에 태워가지고 시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도 이 4.19 혁명에 의해서 혁명 과정에서 자신의 학교 학생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그리고 교수들은 또 누구보다 원래는 똑똑한 지식인층이잖아요. 아니었지만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대학교며 모든 이제 많은 대학교에서 이제 시국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4월 25일 날. 이렇게 군인도 등 돌리고 대학 교수들도 등 돌리고 그리고 국무위원도 총사퇴를 하고 그리고 미국마저도 너 이제 그만 내려와라 할 만큼 했잖냐 하면서 이제 자꾸 등을 돌리고 있었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4월 19일 4.19 혁명 화요일날 있었다면은 일주일 뒤인 4월 26일 화요일에 이승만은 결국에 이제 국민이 원한다면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고 길었던 이승만과 자유당의 12년간의 독재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되죠. 4.19 혁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의견들을 얘기하고 했지만은 많이 묵살이 됐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 4.19 혁명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승만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최초의 민주주의가 승리를 했었던 혁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주의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던 그 일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4.19 혁명의 배경은
직접적인 배경은 3.15 부정선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미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12년간 장기 독재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극심했었죠. 그리고 무리하게 헌법을 자기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헌법을 마음대로 개헌을 강행을 했었던 이 모두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들이었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었었던 그 사건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19 혁명은 불의한 독재 정권에 맞선 우리 역사상의 최초의 민주주의 시민혁명으로 여러분들이 꼭꼭꼭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좀 기네요.